여쭤봐 이따가. 138쪽 할 차례 맞죠? 네, 쌤. 138쪽 가봅시다. 여기서는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대표적인 이거 연시조예요. 연시조. 우리 시조에 대한 형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지? 그래서 3장 6도 45자 대회.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고 윤선도의 이제 만흥은 이제 자연을 이제 묻혀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6수예요. 그래서 1수부터 한번 봐볼게. 산수. 여기서는 산과 물이 지겠지? 산수간. 여기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산수간이에요. 산수간 바위 아래서 띠집을 짓노라 하니 여기서 띠집은 보면 옆에 뭐라 나 있어? 초가집. 초가집.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소박한 생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수가 바위 아래 띠집을 내가 짓노라 하니 그래서 여기서 산수는 자연을 의미하겠죠. 그치? 자연을 의미하고 고로 세상 사람들이 막 사는 곳과 먼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는 속세.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속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산수는 자연의 일부분이잖아. 그치? 일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 무슨 법이죠? 일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일부분이나 특성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거. 전체. 은성? 뭐죠? 어떤 특성과 일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 대유법이에요. 대유법. 대유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산수간 바위에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르는 남들은 뭘 모른다라는 거야. 자연을 자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웃는다 한다만 아이고 뭐 산에 가서 산다 하고 막 비웃는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런데 어리석고 향함의 뜻에는 내 본인가 하노라. 어리석고 향함이라고 나왔네. 그러니까 내가 자연을 좋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 향함이라는 뜻은 옆에 한번 봐볼게. 시골에서 지내 온갖 살이 어둡고 어리석음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좀 어리석다고 자기 겸손의 자기 겸손.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 겸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의 뭐다? 분수다. 내 분수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냐면 분수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수의 내용은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그리고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이것도 막 과하게 먹은 게 아니지, 그치? 그리고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논이니라. 그러니까는 먹고 노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초장에서는 소박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중장에서는 노는 거지, 그치? 유유자적하는 생활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연함은 건 남은 걸 의미하는 거지, 그치?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그 밖에 연함은 일이라는 것은 고로 속세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세 일을 내가 부러워한다, 안 부러워한다? 안 부러워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 일부러 의문 형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쵸? 네. 서리법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리법. 서리법이랑 대구법 차이가 뭐예요? 서리법이 대구법 완전 다르지. 대구법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고 서리법은 일부러 의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수의 내용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의 내용은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잔을 들고 술 한잔 하나 봐. 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립던 이미 온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여기서는 그렇게 반가운 것보다 지금 이렇게 먼 산 보고 있는 게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것도 무슨 법이겠어요? 서리법. 그렇지. 이것도 서리법이겠죠. 그래서 지금 자연 속에서 즐긴 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말씀도 웃음도 안 해도
못내 좋아하노라. 그래서 여기서는 엄청 자연 친화적인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30은 우리가 삼정승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장 높은 우리 벼슬 중에 조선시대에 가장 높은 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얘기하는 거야. 30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의 지위가 이만하겠냐. 만승의 지위는 고로 천자, 그러니까 왕의 지위가 이만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나 왕 부럽지 않다 이 말이야. 그 정도로 엄청 좋다라고 표현한 거야. 이것도 계속 서리법 나오는 거죠. 그쵸? 이제사 생각하니 소부의 허유가 야같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소부 허유가 엄청 똑똑했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소부 허유에 대한 내용 봐보자. 옆에 잠깐 봐볼게요. 소부 허유는 뭘 의미하냐면 부귀영화를 마다하는 거절하는 사람을 비유하는데 덕이 높아진 중국의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 내가 너에게 세상을 주겠다 라고 하니까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강에서 기를 싣고 그리고 이 씻은 물이 더럽다고 소에게 먹일 수 없다며 소를 끌고 돌아갔다는 데 유래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약간 속세일 뭐 이런 것들을 거절한 사람이 소부허유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똑똑했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도 임천한응이 비길 곳이 없구나. 임천한응은 맨 밑에 풀에 돼 있죠. 무슨 뜻이나 나 있어? 자연 속에서 즐길 한가로운 성취. 이게 비길 곳이 없다. 여기가 최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연에서 즐기는 모습이 나오는 거야. 어렵다. 내 성격이 게으르더니 하늘도 아시어 일을 안 줬다 이 말이야. 하늘도 안 쉬어. 인간 만사 하나도 나한테 일을 안 맡겼다. 그러니까 나 지금 벼슬 해 안 해? 안 한다라는 거야. 윤선도가 이제 유배에 가서 이제 이런 시조들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 안 한 것을 하늘이 아셔갖고 나한테 일 안 줬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다만 다툴 일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는도다. 여기서 강산은 고로 뭐? 자연을 의미한다고 했고, 그럼 부분으로 전체에 나타내는 거 아까 무슨 법이라 했죠? 대유법. 그렇지, 대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늘의 뜻에 맡겨서 내가 자연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누웠느냐? 아니다라는 거지. 내 분수로 그냥 누운 게 아닌 거야. 그건 누구 덕분인 거야? 자연 덕분에? 바로 나오지. 임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즐길 수 있다라고 누구한테 돌려요? 임금한테 돌리는 거야. 이제 더욱 아옵니다.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에 대한 감사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도 누구 덕분이다? 임금 덕분이다. 유배당했는데. 유배 당해도 그래도 임금을 생각하는 거지. 그래도 임금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 주제를 이제 얘기해주면 주제 밑에다 정리할게. 주제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 무라일체가 드러난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걸 무라일체라고 하거든요. 무라일체,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노래하면 시조의 이제 흐름상 뭐라고 하냐면 강호가 들어가거든요. 강호, 한정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강호, 가도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강호, 가도. 근데 여기서는 강호 한정은 아니고 이건 강호, 가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도자 있죠. 이 도자가 들어가면 자기가 이제 양반으로서 또는 임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임금에 감사하면 강호, 가도라고 해요. 그리고 강호, 한정 있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즐기고 이렇게만 나오면 강호, 한정이라고 하고 임금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양반이잖아. 양반에 대해서 어떤 할 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강호, 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대표적인 강호, 가도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해당하는 문제 옆에 있잖아요. 140쪽까지 문제 풀고 바로 답 확인할게요. 너무 어렵다. 내가 안 알려도 돼요? 응?
자, 1번부터 한번 봐보자. 네. 보기 한번 보면 만흥은 유배우, 이 사람 유배당했다 했죠, 그치? 네. 유배우 자신의 고향인 해남에 은거하던 작가가 아름다운 자연을 접하며 느낀 감탄과 그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지내는 삶의 흥취를 들은 연시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은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고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바로 이제 모르는 작품이 바로 나왔을 때 여러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문제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기로 작품에 대한 해설을 조금 해주거든요. 이걸 먼저 읽고 본문을, 그러니까 시나 소설을 보면은 더 쉽게 더 읽힐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의 작가가 살아가는 공간과 세속적 가치를 지배하는 공간과 대립적 구도가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속세가 세모를 한다면 자연이 동그라미 되겠지, 그치? 대조되는 거죠. 작가는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게 일수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다 갖고 있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죠. 바위 아래 띠집이랑 바위 끝 물가는 거의 비슷한 거지. 대립적인 거? 아니요. 아니지, 그치? 그리고 2번 가볼게요. 2번에 기억과 니은의 공통적인 것은, 기억은 이수의 내용이고, 그리고 니은은 육수의 내용이잖아요, 그치? 네. 일부러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한 5번. 서리법 쓰였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 분수에 맞게 산다, 이 말이야. 관련된 한자성어 옆에 대한 설명 있잖아요, 그쵸? 네. 여기 봤을 때 1번입니다. 자, 빈칸 넣을게요. 일수에 들어갈 거 분수, 이수에 들어갈 거 소박. 소박한 생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수에 들어갈 거 자연, 육수에 들어간 거 임금. 임금. 그리고 여기 이수에 들어갈 자연에 해당되는 것은 보리밥, 풋나물. 그리고 속세에 해당하는 것은 그 모르는 남들. 그리고 삼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인간, 만사,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화자의 정서는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141쪽에 있는 작품 잠깐만 볼게요. 이건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그러니까는 사계절에 대해서, 자연의 사계절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춘사예요. 춘사는 뭐야, 그러면? 추는? 봄, 그렇지. 강호는 말 그대로 강강자에다 호수 호자인데, 말 그대로 자연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것도 무슨 법인 거야? 네? 대유법. 그렇지, 대유법인 거죠. 부분으로 전체 나타내는 거니까.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른다, 흥이 난다, 이 말이야. 탕료 개변에 막걸리 마시며 논 시내가, 이 탕료 개변이요. 금리너가, 심지어 물고기가 안주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가롭게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것도 누구 덕분이다? 왕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여기선 즐기면서도 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가도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문학은 여기까지 하고 비문학 꺼내봅시다. 비문학 선생님이 봤을 땐 여기 할 차례인 것 같은데 맞나요? 어디냐면 몇 쪽이냐면 116. 맞죠? 네. 선생님 오늘 2개 할 거예요. 그래서 116쪽부터 123쪽까지 쭉 풉시다. 쭉 풀고 한꺼번에 같이 볼게요. 근데 비문학 먼저 이거 다 읽고 풀어야 돼요? 아니 하나 친구가 있습니다. 봅시다. 자, 여기서는 변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나와요. 116쪽 보면은 첫 번째 문단 보면은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와 당당히 하나의 실로 자리 잡은 것이 그리 오래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전에 악취 때문에 화장실을 집 밖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화장실은 어떻게 이 악취를 물리치고 집안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변기에 차 있는
물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일정한 높이의 물이 항상 차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기 내부는 U자로 뒤집어 놓은 형태의 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 지금 다 읽었잖아요, 그치? 그럼 U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의 관을 뭐라고 부른다라고 나와 있죠? U자를 뒤집어 놓은 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이펀. 그치, 사이펀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근데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지. 여기 물이 3분의 2 정도 담겨있는 컵이 있다. 컵을 기울이지 않고 이 컵 안에 물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U자 모양의 굽은 관을 이용한다고 하자. U자 모양의 굽은 관을 뒤집어 관 한쪽이 컵 안의 물 속에, 그리고 다른 한쪽은 컵 바깥에 위치하게 한다. 관의 안쪽에 물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공기가 남아있는 경우 컵의 수면이 작용하는 대기압과 관 속의 대기의 평형을 이루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지만 관 속에 남아있는 공기를 빨아내어 인위적으로 관 속에 물을 채워지게 하면 물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관을 따라 컵을 넘어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관 속의 물로 채워지면서 관 속에 작용하던 대기압은 사라지지만 컵의 수면에 작용하는 대기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압력 차이가 생겨 일어난 현상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사이펀의 원리. 여기까지가 사이펀 원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밑줄 그은 부분이.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U자 모양의 굽은 관을 사이펀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처럼 변기 내부에 U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의 관이 있는 것도 이 사이펀의 원리를 이용하기 위함인데, 그림에서 물이 A까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사이펀 안에 대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용변을 보고 이거 레버를 내리면 물탱크의 마개가 열려 변기 안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공급되면서 아마 늘어난 물의 압력으로 인해 사이펀은 물로 완전히 채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다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치? 사이펀 속에 작용하던 대기압이 어떻게 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의 물은 용변과 함께 하수구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이펀의 변기에 활용된 사이펀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자, 물탱크에서 많은 양의 물이 변기로 계속 공급된다면 변기에 차 있는 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기의 구조는 물이 사이펀의 원리에 의해 모두 빠져나간 버린 후에는 사이펀이 넘지 못할 정도만큼의 물이 다시 고일 수 있도록 적은 양의 물이 서서히 변기로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모두 빠져나가 버린 후에 변기에 물이 서서히 공급된다면 물의 압력이 사이펀이 가득 채울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변기에는 A만큼 또 이렇게 차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이펀을 넘지 못하고 남겨진 물이 뭐를 막아줘? 고약한 냄새를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집에 가고 변기 내리면 이게 생각이 나겠지. 이 원리로 내려가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1번에 적절한 거. 적절한 거네. 적절한 것은 원리잖아. 그쵸? 해당하는 거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분석해 본데 그 잔을 근데 거의 변기 안과 이 잔은 거의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럼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어디가 틀렸어요? 그 안쪽에 대기압이 틀렸습니다. 그치. 안쪽에 대기압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다. 없어진다 이제. 그치. 3문단 보면 없어진다 했어. 그래서 4번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넘겨서 여기서는 각 문단에 대한 내용 확인이네요. 1문단 맞습니까? 네. 2문단? 네. 3문단? 땡. 어디가 틀렸어요? 내부가 공기로 채워지게 된다. 땡. 공기가 채워지는 게 전혀 아니겠죠. 그치? X. 4문단에? 땡. 왜 땡이에요? 그 많은 양의 물이 사이펀 안에 천천히 공급된다. 그렇지. 천천히겠죠. 그치? X. 5문단에? 맞아. 5죠. 그쵸? 그리고 악취를 막는 것은? 그거 뭐냐? 많은 양의 물. 많은 양의 물? 물. 어떤 물? A만큼이라 했잖아. 그 사이펀의 용변이 빠져나간 후에 천천히 다시 들어오는. 그렇지. 물. 일정한 높이로 항상 차 있는 물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항상 그 일정한 높이 A만큼이라 했잖아. A만큼 항상 차 있는 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상시에는 사이펀 내부에 물이 차 있고, 쌤, 네, 그 거꾸로 뒤집어 놓은 U자가 네, 맞죠? 이거 뭐가요? 그 사이펀 대신에 저 거꾸로 뒤집어 놓은 U자 모양의 관이라고 했는데요. 아, 그렇게 길게 썼어요?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기 내부, 그리고 요거도 그렇게 썼어요? 네. 사이펀. 아, 사이펀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양, 적은 양. 그 많은 양. 적은 양이에요. 그 많은 양이 되게 천천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 적은 양. 적은 양의 물이. 아, 그럼 앞에도 그 다 틀린 거지. 많은 양도 틀렸고, 빠르게도 틀렸고. 됐나요? 어휘로 가도 되겠어요? 1번에 공급, 2번에 고약하다, 3번에 인위적, 4번에 거스르다, 5번에 입성이에요. 그리고 6번에 당당, 희, 깜짝아. 7번에 마개죠? 마개. 두 번째도 이어서 가보자. 여기는 클라우드. 여러분 클라우드 씁니까? 저 아이클라우드 씁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일정 비용 내야 되잖아요. 네네. 선생님도 네이버 클라우드 하다가 거기는 용량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사진이 이게 많으니까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퍼. 금방 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돈 내기가 아까운지 그래서 우선은 그냥 USB나 이런 데 저장하고 있는데 근데 써야 될 것 같아. 확실히 편해요. 그치. 따로 뭐 USB가 고장 날 걱정 안 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바로 어디 보면 되겠어요? 클라우드란 여기 보면 되겠지. 인터넷상의 네.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을 클라우드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기존의 웹하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나와요. 웹하드는 일정한 용량의 저장 공간을 확보해 인터넷 환경의 PC로 작업한 문서나 파일을 저장, 열람, 편집하고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 관리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한편 클라우드는 이러한 웹하드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제공을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웹하드와의 뭐겠어? 웹하드와의 차이점. 그렇지. 이게 차이점 첫 번째. 그리고 저장된 정보를 개인 PC나 스마트폰 등 각종 IT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한대요. 이게 차이점? 두 번째가 되겠죠. 이것은 클라우드 컴퓨터 기반의 동기화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즉, 클라우드 컴퓨터 환경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보유한 각종 단말기끼리 동기화 절차를 거쳐 동일한 데이터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클라우드는 구름과 같은 무형 형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이에 대한 사용 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컴퓨터 서비스인데 여기에는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하는 기술이 활용된대요. 여기서는 클라우드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죠. 클라우드는 평소에 남는 서버를 활용하므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 운영자들을 유용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더 유용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게 더 유용하면 개인적인 데이터 저장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에 저장 공간의 제약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클라우드의 장점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화 기술과 분산 처리 기술로 서버의 자원을 묶거나 분할하여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의 컴퓨터 가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율이 높아진다는 거지. 이러한 높은 가용률은 자원을 유용하게 하는 그린 IT 전략도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린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뭘 생각하는 거야? 친환경. 그렇지. 환경을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클라우드 컴퓨터 도입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컴퓨터 시스템을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서버의 구매 및 설치 비용, 업데이트 비용,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등 엄청난 비용과 시간.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여기서 볼 때 이게 장점,
두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장점 세 번째가 되겠어요. 왜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왜 에너지 절감에도? 왜냐면은 계속 만들어내는 거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하지만 서버가 해킹 당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고 항상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단점이 있는 거죠. 이게 단점 몇 번째? 첫 번째, 서버 장애가 발생을 하면 자료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단점 두 번째가 되겠죠. 따라서 사용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대책 강구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이 내용이네. 그렇죠? 그러면은 해당하는 문제 가보자. 언급되지 않은 거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 이거 그치? 그렇지. 1번에 3번이고요. 2번에 적절한 거네. A, B, C를 잘 봐야 돼요. A, B, C. 특히 여기서는 웹하드, 클라우드에 대한 비교 대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아니요, 틀린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제공까지 하죠? 예. 3번, 5번 째끼고 1, 2번 중에? 예, 자, A에서는 원래 2번. 2번이에요. 이거 뭐야? 그리고 3번은 친환경적인 거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 리을이 되겠지? 2번이네요. 자, 문단별로 빈칸 넣어보자. 1문단에 데이터 2문단에 웹하드 3분단에 컴퓨팅 그리고 4문단에 가용률이 높아진다 했죠? 네. 그리고 5문단에 절감 그리고 정보 그리고 웹하드에 들어갈 거 저장 공간 그리고 파일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들어갈 거 소프트웨어 그리고 동기화입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마지막 문단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쓰면 되겠어요?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환경에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마지막 문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컨트롤 V 하면 되죠. 네, 마지막 문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됐나요? 네. 넘어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어휘 봐볼게요. 1번에 절감, 2번에 보유, 3번에 기반, 4번에 제약, 그리고 5번에 강구, 그리고 6번에 리을, 7번에 디귿, 그리고 니은 기억 하시면 되겠죠? 뭘 이거 잘못했어? 세상에나. 선생님, 그 서버가 주된 정보의 제공이나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컴퓨터 시스템. 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숙제 바로 내줄게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날만 보니까. 하나만 풀어오세요. 하나만 풀기. 127쪽까지 풀어오세요. 127쪽. 그리고 선생님이 준 문법 프린트 잠깐 볼게요. 선생님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혀 애매하지 않은데요? 네. 자, 선생님이 준 프린트 한번 봐볼게요. 네. 형태소와 단어 이야기. 자, 우리가 원래 항상 교재 첫 걸음은 의문이에요. 의문인데, 의문은 이제 너무 이제 조금 학교 이제 시험에도 나오고, 기반이 이제 조금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의문부터 안 하고,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일은 원래 의문이야. 일은 의문인데, 모른대요, 저는. 이 단어부터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새 교재 하면은 의문부터 시작할 거예요. 의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단어부터 봐볼게. 자, 단어의 완전 작은 부분부터 봐볼게요. 1번 보면은 뭐에 대해서 나와? 형태소에 대해서 나오지, 그치? 의문보다 더 큰 게 형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단어보단 작고 의문보다 큰 게 형태소인데, 형태소는 자, 의미 봐보자.
자, 항상 어떤 개념을 이제 외워두셔야겠죠. 그치?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형태소를 쪼개면 원래 의미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의미를, 뭐를 가진?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바람이란 단어가 있다라고 쳐보자. 근데 봄바람은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봄과 바람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치? 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근데 봄은 보 플러스 미음으로 나뉘어지면 봄이란 의미가 유지되나? 아니 안 되지. 그치? 그럼 이렇게 쪼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봄바람은 하나의 단어죠. 네. 하나의 단어인데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 두 개의 네.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단어지만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냥 바람만 봐보자. 바람은 하나의 단어지만 하나의 뭐도 되는 거예요. 형태소도 형태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아니요. 네? 안 됐어요? 아 진짜 벌써부터 자, 천천히. 네. 바람은 하나의 형태소면서도 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도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형태소 봐볼게요. 종류가 있는데 나누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겠지, 그치? 첫 번째, 자립성 유무예요. 자립성 유무는 혼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 의미의 유무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 쓸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혼자 쓸 수 없으면 의존 형태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밑에 예시 한번 봐볼게. 자, 이거는 먼저 단어로 한번 봐볼게요. 언니는 엄마를 닮았다라는 문장 있잖아. 이걸 단어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품사로 다 나누는 거야. 언니는 엄마를 닮았다. 닮았다는 하나의 단어인 거야. 그럼 몇 개의 단어인 거야? 1, 2, 3, 4, 5개의 단어죠. 그치? 5개의 단어.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형태소는 나눌 수 있을 만큼 다 나눠야 되는 거야. 어떻게 나누냐면 언니는 엄마를 닮았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닮았다를 두 개면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나요? 닮이 있잖아요. 닮은 닮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따는 왜요? at은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다른 형용사예요. 이 얘기 설명해 줄게.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의 뭐가 있는 거예요? 형태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 자, 자립은 뭐라 했어? 혼자 쓸 수 있는 거라 했지, 그치? 네.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자립 형태를 찾아보자. 언니, 엄마, 그리고 는 엄마죠. 네. 그치? 그럼 몇 개의 형태소? 두 개의 형태소는 자립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의존은 혼자 쓸 수 없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를 닮았다가 5개의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총 7개 맞잖아요. 그치? 그러면 또 의미 봐보자.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말 그대로 실질 형태소,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문법적인 역할만 하면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 있는 거를 찾아보자. 의미 있는 것은 언니, 엄마, 담까지요. 담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몇 개인 거야? 3개. 그렇지. 3개인 거야. 그럼 나머지가 다 형식 형태소겠죠. 는, 조사니까. 를, 다. 그래서 4개가 형식 형태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립 형태소랑 실질 형태소가 겹치는 경우도 있죠. 그럼요. 그러면 뭐 여기서 뭐겠어? 언니랑 엄마가 그렇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돼. 다시. 자, 형태소는 자립성 유무와 실질적 의미에 따라 나눠질 수 있어. 자,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자립할 수 없으면 의존 형태소야. 그리고 의미를 갖고 있으면 실질 형태소,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면 형식 형태소.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닮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이걸 보고 이거는 의존이면서 뭐구나. 의존이 언니 뭐가요? 담. 담. 의존이면서 그 실질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나눌 수도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나눠야 돼요. 나는 잘생겼다. 됐거든. 자, 잠을 잔다. 이걸 해보자. 자, 이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나는 는 이고
자다에다가 어? 기본형이 자다죠? 일단 미음, 오. 을, 기본형이 또 자다죠? 자다에다가 아. 니은,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그럼 몇 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네. 너무 역겨운데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네. 이거는 미음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자다는 품사가 뭐야? 동사. 동사지. 근데 미음이 붙으면서 뭐가 돼요? 니은이 붙은 미음이 붙으면서 뭐가 돼요? 명사. 명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품사를 바꿔주는 거 이거 접사예요. 접사. 그리고 자다랑 잔다의 차이는 뭐니? 자다랑 잔다. 사투리와 표준어. 네? 뭔 소리야? 자, 뭔 소리야? 서울에서는 자다를 쓰는데 넌 자다 안 써? 광주는 잔다라고 하는데. 졸리다겠지. 졸리다. 그게 사투리지. 잔다. 여기서는 현재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 그치? 잤다와 잔다는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현재를 나타내 줄 현재형 어미야, 어미. 그러니까 이건 다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미음과 니은은 의미가 없는 무슨 형태소겠어?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 형식 형태소고 혼자 쓸 수 없죠? 의존 형태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됐나요? 아니, 뭘 안 됐대.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네. 그 다음 단어라고 보자. 단어는 형태소보다 큰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의미를 갖고 있긴 한데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혼자 뭐 해야 돼? 자리입할 수 있어야 돼. 혼자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외가 있어. 조사는 자리입할 수 없지만 뭐로 인정? 단어로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자, 원래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리입할 수 있어야 돼. 그쵸? 그런데 다 예외적으로 단어는 뭐로 인정한다? 조사는 뭐로 단어로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게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잖아. 3어절로 쓰시오. 그치? 그럼 띄어쓰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단어 3개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가 됐을까요? 네. 자, 그리고 옆에 잠깐 보면은 어근과 어간의 구별이 나오는데 어근이랑 어간의 구별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근 있죠. 어근은 단어를 만들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어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따가도 할 건데 어머니긴 어머니인데 시어머니야. 그러면은 시가 중요하니 어머니가 중요하니? 어머니. 그렇지.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게 어근이고 이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한정해 주는 게 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사. 그러니까는 어근은 어떨 때 쓰냐면 단어를 형성할 때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단어를 뭐 할 때? 형성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어간은 뭐냐면 어간은 활용할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형인 먹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먹다, 먹니, 먹구나, 먹고, 먹지 이런 식으로 변하죠. 이럴 때 뭐는 안 변해? 먹은 안 변하지. 이렇게 변하지 않은 부분이 어간, 뒤에 바뀌는 부분이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어근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밑에 나와 있어. 단어를 형성할 때 쓰는 단어고요. 어근은. 그리고 어간은 이렇게 용언의 활용. 우리 활용은 변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지, 그치? 이렇게 변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근은 뭐 할 때? 단어 형성할 때, 어간은 용언에 활용할 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밑에 방금 한 부분이야. 어근은 단어를 만들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을 어근.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안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접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로 나뉘어져요. 근데 그냥 접사하면 그냥 파생 접사만 기억하면 돼. 그냥 접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앞에 붙으면 아까 시어머니는 어근 앞에 붙었죠. 그러니까 접두사. 그렇지. 머리 두자라서 접두사. 뒤에 붙으면 꼬리 위. 그렇지. 접미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은 접두사는 품사를 못 바꿔줘. 근데 접미사는 뭐를 바꿔줘요?
어근의 품사를 바꿔줘. 밑에 예시 나왔지? 덥다는 동사죠? 근데 개가 붙어서 덥게 뭐가 돼? 명사가 명사. 되지, 그치? 이런 식으로 품사를 바꿔주는 거는 접미사밖에 못해요. 다시 한번 파생접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접두사와 접미사. 근데 접미사는 뭐를 바꿔준다? 분사. 품사를 바꿔준다. 그리고 밑에는 여러분이 이제 고등과정 가면은 더 자세히 나오는 건데 굴절접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굴절접사는 같은 말로 아까 방금 했던 어미 있죠. 네. 어미를 그냥 굴절접사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미라면 어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옆에 잠깐 알아둬야 접두사 대표적인 이건 접두사 잘 나오는 거니까 보세요. 돌은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그 과일이랑 많이 붙어요. 돌가 약간 야생으로 자라는 거 아니면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헛곳에 헛걸음의 풋 죄송합니다. 그리고 헛사과. 게살구 개떡 같은 말 했던 네. 그리고 다시. 그리고 군 그리고 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봐봐. 군말, 군살 그건 쓸데없이 붙은 말과 살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봐봐. 그러면은 이거는 네. 우리가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라고 하거든요. 접사가 네. 붙으면 뭐라고 한다고? 파생어. 근데 군밤은 뭘까? 군밤. 그 밤이 구워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구운 밤인 거잖아요. 그치? 네. 그러면 기본형이 굽다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접. 합성어예요. 접. 이건 합성어야. 파생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말라고. 자, 그리고 선 있고요. 그리고 전미사. 쟁이와 장이 차이. 쟁이는 아니다. 약간 장인은 대장장이와 같은 능력이고 기술자, 그치? 기술자, 갱이는 그냥 일반 사람. 기억실은 사람이 아니고 쟁이는 어떠한 속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는 뭐 끼쟁이 이렇게 부르잖아. 그럼 끼가 많은 거예요. 멋쟁이, 네, 멋이 많은 거. 그러니까 어떤 속성이 많은 사람을 쟁이라고 하고 장이는 그거와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 그리고 꾸러기, 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전미사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가 됐을까요? 자, 여기 한 내용이 다시 한번 여기 형태소야. 형태소고 단어고요. 어근과 접사예요. 어근과 접사. 여기가 됐을까요? 그러면 뒤에 선생님이 해당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디까지 풀어보냐면 어디까지 풀어볼 수 있을까? 44페이지까지. 9번까지 풀어보세요. 예? 네. 거기 44쪽에 44쪽에 쌤 이거 그럼 다 외워야겠죠? 아니다. 문제가 좀 섞여 있네. 예. 문제가 좀 섞여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 풀어볼 수 있을 거야. 9번까지 풀어보세요. 9번까지. 우선 현서 8번까지는 풀었죠. 우선 페이지 맞추기 8번까지는 할게. 답 확인해보자. 1번 봐볼게요. 1번의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여기서 1번이에요. 1번. 여긴 바뀌었어. 자립형태소는 모두 실질형태소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질형태소가 다 자립은 될 수가 없어. 아까 전에 봐봐. 담다 이거 실질형태소였지. 그치? 근데 자립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2번 봐볼게요. 2번에 새는 다 접사예요.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 이거 안 알려줬다. 접사는 선생님 이거 의미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헷갈릴 수 있어. 그치? 근데 이거는 외우세요. 이건 약속한 거야. 접사는 무조건 의존이면서 형식 형태소라고 보시면 돼요.
접사는 다 뭐라고? 의존이면서 형식이야.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2번이에요. 형식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3번 봐볼게요. 3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인데 엇 봐보자. 엇은 자립할 수 없는 형태소죠. 그치? 근데 여기까지 맞는데 자립할 수 있는 거랑 결합했어 지금? 없는 것들로만 결합을 했죠.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지. 그리고 4번 가보자. 4번은 딱 봐도 뭔가 이상한 게 있지? 5번 5번 불꽃 플러스 놀이겠죠? 합성어는 맞겠죠? 자, 그리고 5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땡 3번 3번이에요. 달리다 동사잖아. 달리기는 명사잖아. 파생어예요. 기가 뭐냐면 접사예요. 접사 기가 결합한 파생어다 라고 고치시면 되겠죠? 어렵다. 됐나요? 네. 그리고 6번에 어근이랑 어간 구별해야 된다 했어요.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인데 날아가다는 기본형 날다 있죠. 네. 연결음이 아 플러스 가가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는 어근이 날이랑 가고요. 어간이 날아가야. 그러니까는 이거 두 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7번 가볼게요. 7번에 알맞지 않은 거 품사가 변화되는 경우네요. 5번이죠. 이거는 들 플러스 그냥 국하지, 그치? 네. 그리고 8번에 5번 알맞은 건데 가장 적절한 거 3번이에요. 바닥을 쓰는 쓸개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싸움을 가지고 하는 일 여기서는 도구잖아요. 그 질이 아니죠. 행동이니까 싸움 질은 그죠? 여기서 하는 그 뜻을 봐야겠지, 그지? 됐나요? 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숙제는 어휘 몇 대? 17, 18대2 외워오시고 그리고 피문학 하나 풀어오세요. 여기까지.